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 읽기. 이번 시간은 저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정성호 교수님, 인구학회 38권 2호 2015년 기재된 논문인데요. 정성호 교수님은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세요. 자, 요약을 보니까 본 연구는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제1차, 2차 저출산 대책은 정책의 초점을 출산 장려 캠페인, 보육 지원 등 미시적 접근에 두어 저출산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70% 이상이 보육 차원에서 사용되는 문제점에 대해 최근 수립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 대책은 보육 중심에서 만원 추세 완화로 방향을 전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유배우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원 추세 완화라는 정책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원 및 비혼 추세는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주택 마련의 어려움, 비정규직 확대,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의 육아 부담 경감, 공공보육 서비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해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배려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자, 핵심 단어는 저출산 대책, 보육 지원, 만원 비혼, 육아휴직 이럽니다. 자, 머릿말을 보니까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 합계 출산율이 1.0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2년 동안 약간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 1.26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2008년 1.19, 2009년 1.15, 2010년 1.22로 저출산이 지속되었다. 이후 2011년에 1.24, 2012년에 1.30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2013년 1.19, 2014년 1.21로 다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건 뭐 한 10여 년 전 얘기니까요.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 대책 그래서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했다. 이 계획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 후 학교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억제 정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010년에는 제2차 2011년에서 15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이 발표된다. 제1차 대책이 저소득층 보육 위주로 되어 있는데 반해 2차 대책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중산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보육률 중심에서 인류가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 교육 혜택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추진 방향이 무상보육, 출산비 지원 등 예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만원 추세 완화, 맞벌이 가구 출산율 제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제2차 계획이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수립된 데 반해 제3차 계획은 대통령이 위원장이 된 위원회에서 수립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저출산 정책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저출산 대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오영희, 김경래, 유혜영 2008년 연구는 제1차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출산 장려의 개선 방안에 관한 오정균의 연구 역시 1차 저출산 대책의 현황을 살피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의 정부 저출산 정책 평가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 당시까지 추진했던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2012년 저출산 정책의 인지도, 경험도, 이용 경험 등을 통해 효과성을 검토한 연구도 그동안 이루어진 저출산 대책을 부문별로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성호 2012년. 최근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준비하면서 지난 제1차, 2차 저출산 대책을 평가한 이삼석
2015년은 연구는 저출산 상황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여성에 집중된 출산 양육 정책임의 국가사회 남성 분담 재계기 마련,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국가 지원 체제 구축, 일 중심에서 일 가족 중심 조화로 전환한 계기 마련 등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 기틀을 마련한 것이 지난 10년간의 성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한계로 출산율 반등에 실패한 것을 지적하였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족, 여성학,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인구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저출산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인구 문제로 등장한 이래 저출산의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밝혀내고 그 함의를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인구학자들이 저출산 대책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저출산 대책 효과를 단기적으로 측정하거나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인구 정책의 속성상 그 효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언급에서 항상 등장하는 것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는데 합계 출산율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비판이다. 정책 담당자 역시 이런 지적에 곤혹스러워한다. 이런 어려움은 인정하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처한 인구학적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의 지니는 중요성과 정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학자들은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저출산 대책의 내용, 진행 과정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를 기반으로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6년에 시작된 제1차 저출산 대응 대책, 2010년 시작된 제2차 저출산 대응 대책, 그리고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저출산 대응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자, 저출산 정책의 내용과 한계, 이 1차 저출산 대책인데요. 제1차 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정책 목표는 출산 및 양육의 장애인 제거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서 가족과 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둘째, 양성평등의 사회 문화를 조성을 통해서 출산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가 가정의 양립을 유도한다. 이는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셋째는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 투자를 확대하여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 정책들을 보면 현금 지원 방식, 현물 지원 방식, 조세 방식, 사회보험 방식, 제도 개선, 환경 조성 등등 했는데 1차 계획은 그동안 지속되던 인구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을 의미하며 무엇보다 국가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제1차 계획을 통한 저출산 대응 노력들은 기본적인 틀을 설정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제정 및 정비하는 데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 중 대부분은 복제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새롭게 도입된 정책들 대부분은 실험적인 것으로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 한계점이 뭐냐면 첫째, 많은 정책들이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서 중산층 이상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등 각종 제도들의 대상에서 비기존 영세 사업체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배제되어 있다. 이 결과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신뢰성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둘째, 국민의 욕구와 실행 정책의 차이로 인해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불실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문제 등 실행 정책과 국민의 욕구 사이의 괴리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됐다. 셋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응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제2차 저출산 대책인데, 제2차 저출산 대책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차원에서 탈피하여서
맞벌이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일가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와 교육 혜택을 확충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차 저출산 대책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가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등 3대 과제를 설정하였다. 이 중에서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은 구체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로 볼 수가 있다. 일가정 양립 부분에 대해 2차 계획은 육아직 정률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가족 친화 기업 인증제, 육아직 급여 정률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직장 보육 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 및 운영 지원 확대 등을 들 수가 있다. 제2차 계획에는 보육과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었다. 첫째, 보육 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현재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에서 2011년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둘째, 보육시설 평가 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우수시설을 공공형 자유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셋째, 보육시설의 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2차 계획은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예비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하였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의 확대이다.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시 신혼부부에 대한 무주택기간 제한을 철폐하며 신혼부부에게 미임대 국민주택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 2차 저출산 대책은 정부가 출산을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대책의 핵심으로 여성 근로자의 육아 여건 개선을 꼽은 점, 그리고 중산층으로 정책의 대상을 확대한 점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직장인들이 경력 단절 없이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 방향이 육아휴직으로 더 모아진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런데 이제 제2차 저출산 대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다양하게 지적될 수가 있는데, 첫째, 제2차 저출산 정책은 제1차 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상황에서 마련된 정책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양육비를 줄여주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과도한 상황에서 중고생의 양육비를 줄여주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게 됩니다. 셋째,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초연령과 미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제2차 저출산 대책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인 육아직 후 직장 복귀, 근로자 시간 저축 휴가제, 비기정지 여성의 육아직을 계약기관에서 제한하는 방안, 직장 보육시설 확대 등은 기업들이 자발적 참여가 없으면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에게 주어질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도 거의 없는 형편이고,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살려고 할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원천적인 고민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3차 저출산 대책인데요. 정부는 2015년 2월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서 제3차 저출산 대응 대책의 수립 방향을 밝혔다.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2차 기본계획과 3차 기본계획 크게 봐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첫째, 저출산 대책의 대상 범위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이 기혼 여성의 출산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제3차 계획은 미혼층의 결혼 연령 낮추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전환은 높은 청년 실업률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초혼 연령과 미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2차 계획이 보육 출산 지원 프로그램 중심이었다면 제3차 계획은 고용, 주거, 교육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런 변화는 그동안의 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인식과 함께 노동시장, 교육 등 사회구조적 여건의 변화가 출산력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 표를 보니까 2차에서는 백화점식 대책이었는데 정책 목표 표적화 미흡했고 보육출산 지원 프로그램 중심이었는데 3차로 가니까 선택과 집중이 돼서 만원과 맞벌이 표적화 구조적 문제를 대응을 했는데 고용, 주거, 교육 등 실천 정책 중심이 됐다는 얘기예요. 셋째, 2차 계획이 저출산에 이미 경험한 국가에서 추진되어온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주력했다면 3차 계획은 그런 제도가 잘 실천되고 정착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제3차 저출산 기본 계획에서는 저출산 추세의 반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계 출산 1.4명 이루기 위한 해결 과제로 만원 추세 완화, 맞벌이 출산율 제고, 출산 양육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 중 만원 추세 완화는 그동안 보육 출산 지원 등 예산 지원 방식에서 결혼 연령 낮추기도 전략이 변함을 의미한다. 아이를 더 낳으라 하는 대신 아이를 덜 낳는 이유를 없애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자, 만원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핵심 추진 방향으로 결혼 문화 인식 개선, 신혼 주거 부담 경감, 청년 고용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결혼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고비용 혼례 문화 개선, 청소년기 결혼 출산 교육 강화 등이 있고 신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로는 신혼부부형 주택 공급 활성화, 주택자금 지원 방식 다양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 예로 전세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자금 금리 우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 지원,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능력중심 선취업 후 진학 활성화,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 중소기업 장기 근속 여건 조성 등이 제시됐다. 맞벌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아이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개혁, 맞춤형 안심보육 확립, 일가정 균형 정착, 양성평등적 가정문화 확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개혁을 위한 과제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부담 해소,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시스템 강화 등이 있다. 맞춤형 안심보육 확립을 위한 과제는 안심보육 시스템 강화, 부모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보육 확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한 평가에 대한 부모 참여가 보장된 열린 어린이집 운영,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과 양성 및 처우 개선, 근로 형태,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제3차 저출산 정책 과제인데요. 만원 추세 완화가 결혼 문화 인식 개선,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청년 고용 활성화, 맞벌이 출산율 제고가 아이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개혁, 맞춤형 안심보육 확립, 가정 1, 기업 1가정 균형 정착, 양성평등 가정문화 확산, 출산 양육 지원 강화는 임신 출산 위험성 증가, 아동 삶의 만족도 제고, 아동 양육의 사회적 보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임신 출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아동 삶의 만족도 제고, 아동 양육의 사회적 보호 등을 처음 방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차 대책의 한계는 뭐냐? 3차 계획에서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이루기 위한 2020년 학계 출산율 1.4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현재 2024년인데 지금 0.7, 0.6, 0.5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런 목표는 1차 계획 당시의 목표인 2020년 학계 출산율 목표 1.6에서 매우 낮아진 수준이다. 2005년 합계 출산율이 2.08 이후 10년 이상 지속된 초저출산 추세를 쉽게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학교 출산율 1.0 이하로 내려가면 이를 반등시키는 매우 힘들다는 연구를 비춰볼 때 학교 출산율 1.4명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OECD 저출산 국가들의 평균 학교 출산율이 1.4명 내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동아시아 출산율 국가들의 학교 출산율이 1.2명 이하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자, 제3차 계획에서 추진된 저출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만원 추세 하나, 맞벌이 출산율 제고,
출산 양육 지원 강화 이런 건데요. 이런 이제 세부 과제들이 현실적이 못하기 때문에 고비용 훈련 문화 개선, 청소년 결혼 출산 교육 강화 등이 좋은 예다. 이런 사항들은 대부분 가치관과 연관된 것으로 실제로 효과를 거두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사회물의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경감도 이미 제2차 계획에 대부분 포함된 내용으로 제3차 계획에서도 얼마나 획기적으로 학제 적용시킨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 또 능력심 채용문화 확산, 조기 취업, 중소기업 장기 전속 지원 정책도 기업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고요. 제3차 저출산 대책에 판될 많은 추세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과연 효과적일까? 일본의 경우 결혼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 주목하여 결혼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했으나 그것 관련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역시 젊은이들의 결혼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실시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완의 저출산 대책도 결혼율 증대에 초점을 맞췄지만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결혼율이 일본, 싱가포르, 타이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혼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배려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부부의 출산율 제고하기 위한 과제로는 아이 부부 모두 행복한 교육개혁, 맞춤형 안심보육 확립, 기업일 가정균형 정책, 양성평등적 가정문화 확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 맞벌이 부부의 출산율을 위한 현실적인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룰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이 저출산 대책의 기본적인 틀이 보육에서 젊은 층의 결혼 연령 낮추기로 옮겨가는 상황에서도 보육에 관한 지원은 축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는 임신 출산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 강조, 아동 삶의 만족도 제고, 아동 양육의 사회적 보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신 출산 비용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임신 출산 표준의료비 보장, 인공 체수정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해소 등은 임신 출산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자, 제3차 저출산 대책은 1차, 2차 계획이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채택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은 미혼층의 많은 추세 완화와 맞벌이 부부의 출산을 재고로 볼 수 있다. 자, 제1차, 2차 계획 때와 마찬가지로 제3차 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도 대부분 미시적 접근으로 저출산의 사회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능력보다 학벌에 우대받는 노동시장, 입시 위주 교육에 따른 사교육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부족한 상황에서 몇몇 미시적 지원책을 통해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류가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제도는 어느 정도 구축됐으나 과거 문화 관행이 지속적으로 그 실체를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저출산 극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적용될 것이다. 장시간 근로, 결혼 출산 시 경력 단절, 만연, 맞벌이 보편에도 남성의 육아및 가사 참여 저조, 기업의 일 가정 균형 실천을 위한 지원 미흡 등이 그 예이다. 자, 그럼 저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저출산 정책의 한계는 무엇인가? 제1차, 2차 계획은 모두 저출산의 원인을 소득 및 고용 불안정, 일 가정의 양립 곤란, 자녀 양육 부담 증가 등으로 압축하고 일가 가정의 양립,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아동 청소년의 성장 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1차 모두 결국은 실패했다는 얘기죠. 저출산 정책이 백화점식 나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세부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그런 얘기들이고요. 결혼, 출산, 양육의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세부 과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양육 비용 지원의 경우 부담의 정도를 줄여다는 의미일 뿐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교육부의 양육비 문제를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비록 대통령이 위원장이지만 청와대는 별다른 기구도 없고 보건복지부가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저출산 문제가 청년 실업,
주택 보육 교육비 문제 등 복잡하게 연관돼 있는데 이 같은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풀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2024년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출생 대응 계획부라는 부총리급의 이제 정부 기구를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과 뭐 정책 집행을 다 하는 국회 동의를 얻어서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이제 필요하다는 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보육 정책은 실패했는가? 제1차, 2차 저출산 대응 정책은 보육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저출산의 문제를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 설문조사도 아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 기혼자들 대상으로 왜 둘째 아이 출산을 하지 않는가? 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그동안 낳기만 하십시오. 국가가 키워드립니다. 라는 구호에 기초하여 국가가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정작 부모들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보육비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을 뿐 아니라 보육비보다 사교육비를 더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출산을 꺼리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짊어진 가사 분담과 경력 단절의 문제 해결 없이 추진하는 보육 정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최근 정부는 제3차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육과 출산 지원 등 기혼 여성의 추가 출산에서 많은 추세 완화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보육 정책이 왜 효과 없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많은 추세 완화 가능한가? 최근 3차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보육 중에서 많은 추세 완화로 정책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점이다. 이는 저출산 정책 예산의 상당 부분을 보육차에서 사용했지만 초저출산이 지속되게 되는 점과 현재 저출산이 많은 및 비혼 출산을 비롯했다는 것이다. 그렇죠? 유배율의 감소,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율이 감소는 남녀의 결혼식에 나타나는데 2000년 남녀 각각 29.3세, 26.5세였던 총 연령이 32.4, 29.8채로 3살 정도 높아졌다는 거죠. 혼인이 지연 혹은 회피를 가져오는 사회적 기제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개인적 이득의 확산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초혼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비혼이 점차 늘고 있으며 결혼을 통한 출산의 보편적인 한국 상황에서 초혼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자, 물론 초혼 연령이 낮아지고 결혼이 높아지면 출산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문제는 초혼 연령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과연 효과적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결혼 문화 인식 개선,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청년고용 활성화 등 제3차 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지원책도 기존 정책과 다른 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이 많은 비혼 추세를 완화시키는 것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한편 초혼 연령의 상승이나 비혼 추세 등은 출산의 원인이보다는 저출산을 가져온 사회 경제적 상황이 가져온 징후라는 주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원 및 비혼 추세를 정책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면 유배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주목해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1, 2, 3차를 투입했는데 제1차, 2차 기획에서 막대한 예상이 저출산 대책비로 사용됐지만 합계 출산율 1.3명 이하라는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출산율 반등에 실패한 이유는 다양하게 검사에서 있는데 첫째, 정책의 초점을 출산 장려 캠페인, 보육 지원 등 미시적 접근에 두어서 저출산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둘째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구축했으나 과거 문화적 관행의 지속으로 그 실천이 미흡했고 특히 이와 관련된 정책은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수한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장시간 근로, 결혼 출산제 경력 단절 만연,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 저조, 기업 일가정 균형 실천을 위한 지원 미흡 등은 좋은 예다. 셋째는 저출산 관련 정책 예산의 70%가 보육환경 개선에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보육환경에서는 지나치게 집중되었다. 이에 반해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만원 비혼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다섯째, 저출산 관련 정책 200개가 넘을 정도 너무 방만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도 특별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있었던 사업들을 저출산 정책으로 끼워 맞추거나 저출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여러 정책 패키지를 다해라고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자, 저출산 대응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정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출산 정책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실행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출산 대책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저출산 국복 특별회계 조성을 통해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각오도 절실히 요구된다. 사실 뭐 컨트롤 타워의 문제는 뭐 국회도 뭐 여야가 다 이 부분에 공감하겠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생기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만원 비원 여러 가지 이제 인식 개선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게 뭐 당장 나타나진 않죠. 많은 인구학자들이 이제 거시적으로는 이 도시 서울의 인구 밀도를 줄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서울 중심을 지방으로 분권화시키고 지방을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프로젝트인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미시적으로는 이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과제지만 사실은 이 저변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결혼 출산을 이제 행복을 이제 교육하는 이런 통해서 가정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국가 사회와 개인에게 행복한가 이런 것들이 교육돼야 되죠. 왜냐하면 사회 곳곳에서 지금 결혼에 부정적인 인식, 어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해체적인 그런 이런 사상 교육들이 많이 주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이 과연 국가와 개인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가라는 인식 개선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백목사의 저출산 대책 논문을 읽겠습니다.